김갑수의 쟁점 조선 역사. 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 조선 역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중시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문과의 학부수 국문과 그리고 석박사과정 그래서 9년을 문학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국문과라는 곳이 이제 대학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제가 다녔던 그 대학의 국문과는 이제 창작 기운이 좀 높은 그런 데에 속했고 그 당시로는 대한민국 시인의 30%가 제가 다녔던 대학 출신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설가는 그렇게 이제 흔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국문과라는 곳이 40명이 입학을 하면 한 20명 정도는 학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20명은 창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그 중에 또 20명은 또 술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제 진로를 얘기할 때, 네, 진로? 진로. 그러면 20명이 창작을 한다고 할 때 대충 이렇습니다. 20명 중에서 한 15명 정도는 이제 시를 쓰겠다. 네. 5명 정도는 소설을 쓰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가 20명 중에서 1년 지나면 평론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몇 명 나타나요. 그랬다가 또 한 이제 1년 지나면 고전문학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창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창작으로 자기가 승부를 내겠다. 이런 사람의 숫자는 확 줄죠. 그럼 실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다녔던 국문과는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문인을 배출하는 과였는데도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지금이야 완전히 한 5, 6 되지만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어 선생 숫자도 가장 많았고 대학 교수 숫자도 한 2-3번째 되고 문인들 숫자가 가장 많았던 과예요. 전국에서. 그런데 그런 과인데 대학의 국문과인데도 이 시인은 1년에 한 명 정도 배출됩니다. 시인 한 학년에 그러니까 한 명 정도. 그러니까 시인으로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 시인이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설가는 한 4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1, 2, 3, 4 학년이 있으면. 그래서 저도 이 소설을 대학 다닐 때도 활발하게 썼고 대학원 과정에서도 이제 쓰면서 문단의 등단이라는 것을 하고 유명한 문인들과 어울리기도 했어요. 근데 실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문단에 나가가지고 그 당시 서울시에서 연말이면 문인을 위한 파티를 하는데 그때 서울시장이 양택식인가 뭔가 이 머리 벗어진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나름대로 좀 한번 거기에 가보자 해서 갔다가 이 문인들이 보이는 이 주택 그 권력의 아부 특히 여류 문인들 서울시장하고 사진 찍으려고 그 환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중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 문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문학이 전부 서양에서 온 문학들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 그겁니다. 내가 읽는 문학 공부들이.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를 새로이 시작을 한 겁니다. 역사 공부를 새로이 시작을 하면서 주로 근현대사에 많은 왜곡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근현대사를 알기 위해서는 조선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봤더니 이 근현대사는 아예 그냥 바꿔버린 거니까 역사를. 그리고 근현대사는 제대로 보는 측과 제대로 못 보는 측이 상반되게 두 측이 있어가지고 한쪽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건.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역사 518년의 역사는 그 장구한 세월의 역사가 전부 교묘하게 이상하게 다 뒤틀어져 있고 네. 왜곡되어 있고 아주
고도의 술수로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연유를 알아봤더니 일본 놈들이 조선총독부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 가지고 조선시대 역사를 그렇게 다 각색을 해버린 거예요. 네. 조선사 35권. 네, 각색을 해버렸는데 네. 그 왜곡 각색된 조선 역사를 진보주의자들이 더 신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보고 제가 통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오늘날 모양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조선시대 사관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현대사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조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제가 말입니다. 이 매체의 영향이 커요. 오늘 이방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제가 얘기를 하려고 KBS 거하고 SBS TV 조선에서 만든 이방원 그걸 봤는데 이방원이 방석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성계하고 방석이 같이 있는 곳에 가서 칼 차고 들어가 가지고 이성계 앞에서 방석 여기 뒷덜미 잡아가지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성계 보는 앞에서 칼로 찍어 죽이는 아주 이런 것이 지금도 방역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KBS인가 뭔가에서는 이방원이 정도전 죽인 장소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전부 권위 있는 야사 또는 정통 실록에 근거하지 않고 야담, 설화집 이런 것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 역사를 얘기하면서 본 제도사나 또는 그 밖에 뭐 제도, 조직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관심은 소설을 쓰는 저는 관심이 항상 사람, 인물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인물들 위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조선사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조선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근현대사가 온전히 극복되고 우리의 그 자주의식을 비로소 갖출 수가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보수 쪽에서는 조선 역사 연구를 상당히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진보 쪽일수록 조선 역사를 더 폄하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마르크스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때문이 아니라 마르크스를 잘못 받아들인 붉은 모양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 마르크스가 근대 이전은 봉건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을 봉건제라고 아니까 거기서부터 조선의 역사가 모두 부정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많이 달라져서 조선을 봉건제 국가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봉건적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봉건의 의미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금씩 하면서 네. 또 시대적 인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오늘의 인물 물론 이 태종 이방원을 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실록을 보면 이제 그 태조실록이 있잖아요. 네. 태조실록은 이제 총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태조실록, 그 다음에 이제 정종실록, 거기까지는 합쳐서만 10년 돼요. 그런데 태종실록은 18년입니다. 기네요. 그리고 세종실록은 32년이에요. 네. 그런데 압도적으로 세종실록의 양이 많아요. 기간도 길지만 네. 양 자체도 많아요. 일을 그만큼 많이 했고 기록을 그만큼 더 치밀하게 했다는 뜻인데 경연도 많이 하고. 그렇죠. 경연도 많이 하고 뭐 그냥 그 하루 걸러 경연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방원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알려면 태조실록부터 최소한 세종실록 4년차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왜? 세종 4년차에 태종 이방원이 운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상황으로서 군국
군국을 세종시대에도 관장을 했어요. 거기서 군국이란 건 안보와 외교입니다. 국방.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마도 정벌 같은 것은 태종이 전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예전에는 이제 부분도고로 왕조실록을 읽다가 차제 한번 그 순서대로 완독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읽은 양을 총 따져보면 실록의 한 40%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순서대로 한번 완독을 하자 해서 최근에 제가 가끔 이제 페이스북에 책 소개를 많이 하는데 요즘 안 하잖아요. 네. 요즘 실록 읽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조실록부터 이 세종실록까지를 이제 찬찬히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논의는 그러니까 그 오늘 논의의 대상은 세종실록 4년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세종 4년 하면 그 사실은 5년입니다. 5년 차예요. 네. 왜냐하면 태종이 1418년에 죽거든요. 네. 그게 아마 7월인가 8월인가 죽습니다. 그러면 세종이 이제 죽는데 죽기 전에 아니죠. 1422년에 죽고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예. 1418년에 양위를 하잖아요. 양위. 그리고 상황으로 불러. 제가 얘기를 잘못했죠. 양위를 했으면 여름에 양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종을 세자를 바꾸고 나서 2달 만에 양위를 해요. 그러면 그 1418년이 태종 18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태종 18년인과 동시에 그게 세종 1년이냐? 예. 아니라 그겁니다. 그 전부터. 아, 그건 세종 즉위년이라고 해요. 어.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세종 1년입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찬찬히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왕조실록이 한 70% 정도는 국한문 혼용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국한문 혼용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생경한 한자어휘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김희 독립선언서 같으면 뭐 5등은 자해하 조선의 독립군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차로서 세계만방에 구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규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역해. 앞부분은 그래도 쉬워요. 근데 막 뒷부분 가면 막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 시대가 레아도다 과거 전세기에 연마 장양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인류 역사의 새로운 문명을 투사하기 시하도다. 화풍난양의 기백을 진사하고 뭐 이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한문 소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이 실록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못 읽대요. 번역본이지만 그게 번도. 반 이상 국한문 혼용체라서 그래서 제가 어려워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읽고 현대어로 좀 바꿔가지고 또 불필요한 것은 좀 빼고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실록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실록만 얘기하냐? 실록만 얘기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유명한 하여가와 단심가는 이건 뭐 우리나라 뭐 초등학생들도 아마 알 거예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자, 그러면 하여가가 무슨 뜻입니까? 가라는 건 노래라는 노래. 뜻이에요. 예. 가 아니면 곡, 사 이런 말들로 끝나요. 네. 하여는 뭐예요? 하여. 어찌하여? 같을요. 그렇죠. 예, 예. 어찌하여 우리 어찌하여? 이렇게 같이 하. 못 사냐? 하여. 예. What shall I do? 그런 뜻입니다. 예. 예. 이 하여가는 자, 제가 영어를 쓰는 것은 약간 조롱할 때 좀 웃기려고 쓰는 겁니다. 그 모양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S 전갈자리님께서는 어렵다 그랬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것을 어렵다라고 크게 말하는 이 만영과 폐습은 고치세요. 어려우면
좀 다시 듣고 그래야지. 무슨 어려운 게 자랑이라고 무슨 댓글에다가 어렵다 하나도 어려운 걸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겁니다. 그 독립선언문이 어렵다. 네네. 그 얘기였어요. 아 김이 독립선언서가 북한문 어렵다. 운용체. 네. 아 북한문 운용체가 어렵다. 예, 예. 네.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미안합니다. 네. 자 그러면 벌써 하여 이런 말은 우리가 안 쓰잖아요. 네. 어찌하다 저게 이제 국한문 혼용이거든요. 음. 자 그럼 말 그대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란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저 표기가 조금 이제 불완전하게 됐는데 네, 이게 이렇게 찾아봤는데 되게 여러 가지로 나와 그렇죠, 여러 있더라고요. 가지가 하나로 있어요. 통일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자 일단 그 이 시조는 태종 이방원이 쓴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몽주한테 줬다는. 네, 정몽주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예. 우리 같이 만수산 드렁치처럼 만수산 개성에 있는 산이에요. 네. 얼거져서 100년까지 영화를 누리자. 네. 이러니까 이제 정몽주가 답변을 했다 그겁니다. 네. 이 몸이 네. 죽어 디스바디 다이다이 완한들의 다이다이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죠. 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야. 그래서 저거 가시다. 실. 가다의 존댓말이 아니라 가시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아. 그런 뜻이에요. 열버지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가시다. 위키 백과사전에서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시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두운 기운이 가셨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네, 그겁니다. 이걸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시가 그 태종 이방원이 이 포은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하여가를 불렀고 정몽주는 이거에 거부하는 네. 그 절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건. 고려 왕조에 대한 충심 그게 네. 단신. 예? 그리고 이 하여가라는 거는 그 정몽주를 이렇게 하는 책에서 이렇게 나온 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역사가 아니라 이 두 시조가 전해지는 책은 청구영원이에요. 김천택의. 이거 영정조 시대 이후에 나온 가요집이에요. 가요집. 예,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가요집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나훈아의 영영 같은 거 거기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그걸 역사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불가하죠.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그 가요집 보고 그 시대에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막 이렇게 역사를 써서야 됩니까?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방원 정몽주 시대에는 훈민정음이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게 노래로 구전돼서 채록됐다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것도 있을 수가 없고 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저렇게 시조를 가지고 회유 문답을 했다는 것은 구전설화예요. 구전설화는 이런 구전설화가 있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네. 저건 역사가 아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자. 저도 저걸 찾아봤는데 저게 네. 정식으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다른 책에는 한역시가 전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시하고 또 한역시는 또 달라요. 한시는 처음부터 중국 문자 한문자로 창작되는 게 한시고 네. 한역시는 우리말 노래가 있었는데 이것을 표기할 수단이 없으니까 그때는 우리말 문자가 없었으니까 네. 한자로 번역해가지고 전하는 걸 한역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황조가 공무도화, 공정도화, 타이사, 당내공가 뭐 대철 신라향가. 예, 그건 향가 가지고 고대 가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 뭐 편편황조, 자홍상이, 여마지독, 수기여기 해가지고 그 황조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북이 노래 있잖아요. 구야. 예, 구지가 네. 구하구하 수기여냐 약불여냐 번자익기야 그런 게 한역시가예요. 우리말이 있는데 우리말을 표기할 수단이 없으니까 한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전하는데 여러분들
역사를 읽어보면 이방원이 시조를 창작했다는 그 어떤 기록이 없어요. 정몽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실 이방원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16살의 과거 문과에 급제한 수재입니다. 네. 수재고 이방원은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네.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 급제자다.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조선시대 왕 중에서 유일한 과거 급제자입니다. 맞네요. 네. 그리고 16세 급제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소년 급제. 그리고 이 이방원의 한문 실력이 아주 출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명나라의 그 서장관으로도 사신으로도 갔다 오죠. 네, 그때 이제 그 사진으로 간 것은 그 이색을 견제시키려고 이색은 이제 고엽하니까 딸려 보낸 건데, 갑자기 딴 얘기하니까 어쨌든 이제 한시를 워낙 창작을 잘하니까 네. 태종시를 읽어보면 중국에서 오는 사신이 꼭 이방원의 한시를 받아가요. 태종에. 그럼 한시랑 시조랑은 많이 다른 거. 그래 한시는 한문으로 창작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단심가에 이제 한역시가 있어요. 단심가에 한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가에 또 한역시도 있는데 조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차신 사료 이 몸이 죽고 죽어. 뭐. 사료? 예, 100번 갱사료. 자 이런 제가 쓴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네. 지금 저는 이방원이 저 단신가 하여가 수준의 저 유치한 그리고 속물적인 시조를 쓸 수준이 아니라는 그 심정이 강해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거 뭐 하는 거야 자들. 그럼 선생님 이 단심가나 하여가 같은 경우에는 네. 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까 청구영원이 있어요. 시조집? 청구영원. 예. 네. 그게 시조집이라고 알려졌는데 우리가 청구영원. 조선시대 3대 시조집이 있어요. 청구영원, 해동가요. 해동가요, 병화, 가곡집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시조가 담겨 있으니까 시조집인데 사실은 그게 가요집이에요. 그러니까 노래집, 해동 노래집. 가요. 예. 노래책. 예, 청구영언, 영언이란 게 노래 아닙니까? 네. 병화, 가곡집. 네. 그러니까 노래의 가사들이에요. 그게 아니 유행하는 노래의 가사 가지고 역사를 그 판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이거는 18세기, 19세기 때. 야 그런데 예. 성현의 그렇죠. 네. 한참 뒤에 진짜로 엉터리 책이 이중환의 택리지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책들은 다 대부분 엉터리예요. 통리지. 네. 거기에 그 함흥차사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성현의 용제총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수강의 지봉유설은 이제 그 백과전서라는 거 알죠? 예. 자 여기에 이방원이 창작한 한시가 있습니다. 영단선이라는 제목의 한시예요. 여기서 단선이라는 말은 뭐 그냥 이게 둥근 부채, 부채선자. 예. 둥근 부채, 선풍기 할 때 선차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이라는 건 노래하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자, 이방원의 영단선을 여러분에게 감상을 하겠습니다. 바람 신선한 평상에 기대어 있을 때는 밝은 달이 그립고 달빛 밝은 마루에 읊조리는 곳에서는 맑은 바람 생각나기에 내 스스로 대나무 깎아 둥근 부채 만드니 바로 단선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손안에 있도다 해서 풍탑 의사 산왕월 월원음처 상청풍 자종 삭죽 성단선 낭월 청풍 제장중 해서 바로 성현은 이 시를 병하기를 문사로서 대업을 이루니가 일찍이 없었고 제왕의 문장이 이처럼 교묘한 일도 역시 없었다.
성인의 경지에 있는 분만이 이렇게 사물을 끌어와 비유하면서 의치를 함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과도한 극찬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수준의 한시를 창작하고 중국 사신들로부터 수많은 한시 청탁 내지는 애원을 받았던 태종 이방원이 이런 들었다. 이런 들었다며 저런 들었다니 이런 조잡하고 유치한 하여가를 썼을 리가 없다. 무엇보다도 가요집의 가사를 가지고 역사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죠? 30분. 30분이네요. 무엇보다도 지금 무슨 뭐 그 네이버 같은데 사전 이제 읽어보면 하여가나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정몽주가 이성계의 병문안을 갔을 때 정몽주가 이성계. 네.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나가지고 하여가를 불렀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단신가로 답해니까 저 새끼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죽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성계, 이방원, 정몽주. 그러면 정몽주하고 이성계는 어느 정도 뭐 관직이라든가 뭐 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비슷비슷한데 이방원은 나이가 그때 굉장히 어리지 않았나요? 아마 34세 차이 날 거예요. 정몽주하고 이방원하고. 네. 그리고 아버지 만나러 온 그 정치가한테 어린 놈이 가가지고 이런 들었다고 저런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 여러분 내 말이 맞는 것 같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34살 그걸 또 정몽준 속도 없이 이 몸이 죽어 이거 하겠느냐고요 한번. 고3이 교장 선생한테. 그래가지고 사실 그 신채호 선생 같은 분은 네. 이제 저는 이제 하여가 얘기를 했지만 이 단심가 네. 이거의 출전을 뒤져가지고 찾아냈어요. 음. 왜냐하면 신채호 선생 보기에도 이게 정몽주 씨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상해요. 이 삼국시대 어느 여인이 부른 그 노래로 출전을 찾아냈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그럼 오래된 구전가요네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님양한 일편단심 이거 남자 모시는 여자의 이제 그 얘기로.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이 님이 왕이다. 네네. 이걸 님으로 표시한 거다. 네, 그걸 정몽주로 하니까 그랬는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뭐 무슨 일로 아까 기름장어 얘기할 때 마오를 얘기했었잖아요. 조영 선생님이 무슨 일로 했는지 몰라도 이 이방원의 이 풍모를 보면 사실 마오와 가장 닮은 구석이 많은 인품이 이방원이에요. 이건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마오가 이방원을 많이 닮았어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판단력 그리고 언어 구사력 그리고 명분을 만들고 고사를 인용하고 그다음에 아주 냉혹하면서도 블랙 유머라는 거 있잖아요. 블랙 유머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검은 웃음. 검은 웃긴 글. 마오가 그렇잖아요. 네. 제가 아오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방어는 대책이 없을 때는 말을 안 해요. 마오도 그러잖아요. 네. 대책이 생기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논리가 있으면 딱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오가 그랬던 것처럼 참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양쪽으로 이용해요. 반대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2설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2설. 제2설. 아니요. 예를 들어 기상이변이나 재난은 그건 이제 그 군주나 신료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예, 그런 걸 제2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신뢰하는 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항상 이렇게 명분으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동양의 아주 중요한 그 정치 철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뭄이 오래 계속되면 금주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더 계속되면 다들 이 정치가들이 자기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영의 정도 막 가뭄이 오래 계속돼서 사직하기도 하고 그러면 임금이 이제 구원
마음 놓고 비판하라 하고 이 가뭄이 우리들 책임이 크다. 이런 걸 제2설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제2설을 양쪽으로 다 이용합니다. 그게 실제로 무슨 그러니까 이 가뭄 같은 거 이런 건 인민에게 이제 고통을 주니까 그럴 때에는 이 이방원은 우리가 정말 이 반성해야 된다고 이 신하들을 이게 다 잡는 기회로 10분 이용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재미나게 태종실록 중에 한 7년 8년 차 되면 유달리 그달에 벼락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실록을 읽어보면 벼락 맞아 죽는 거 다 나옵니다. 그게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새 쌍둥이 나오면 그건 다 나요. 실록에 새 쌍둥이 기상이변도 다 나오고요. 근데 그달에 유달리 이제 이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신하하고 태종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벼락을 많이 때리는지 하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가 네. 좀 이게 좀 부족해요. 이인영처럼 좀 부족해가지고 그 벼락이 이제 천벌이라는 식으로 네. 아주 너무 순진하게 얘기하니까 또 이 방언은 이 무식한 놈이 지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꼴을 못 봐요. 성질인데. 네. 근데 그걸 저처럼 그냥 우겨 넣는 게 아니라 훨씬 세련된 유머로 상대를 제압해요. 그런가? 그러더니 내가 삼국사를 읽어보니 간통을 해가지고 옥에 갇혀있던 여자가 벼락이 쳐가지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 그냥 어떻게 된 거냐? 네,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사실 나는 왜 벼락이 내리는지는 난 이치는 모른다. 알았을 리가 없죠, 그 시대에.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래도 하늘은 그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그 벌을 주긴 주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게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때 아주 그렇게 유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태종이 양녕대군이 개도 찌질이에요. 완전히. 양녕대군도 찌질인데 너무 왜냐면 태종이 아마 위로 양녕대군 위로 아들이 둘인가 셋이 있었어요. 다 죽었거든요. 어려서 첫째 둘째를 잃고 그 다음에 난 게 양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너무 애지중지를 하다 보니까 얘가 조금 양녕이 그리고 양녕이는 좀 이렇게 너무 여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여자도 정상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부 기생 아니면 남의 첩 유부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또 그렇게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 자세하게 하겠지만 자세하게. 근데 그 태종은 그리고 막 공부시키려는 얘기가 막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기 아들 양녕 세자 책봉 해놓고 예. 어떻게든지 공부시키려고. 근데 내가 보기에 그 말하자면 그 태종이 제위 18년에 이제 세자를 교체했는데 네. 내가 이 실록을 자세히 보니까 이미 제위 한 6년에서 10년 됐을 때 교체를 염두에 두었어요. 6년 정도 됐을 때 이미 속으로는 교체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도 있어야 되고. 사실 제가 양녕이 찌질이라고 했지만 왕세자를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폐위시킨 역사 이런 건 다른 나라에 없는 역사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 권력의 속성으로 볼 때 대단히 도덕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세자가 여자 좋아한다는 이유로 폐위당하는 거 이런 예는 없어요. 직접적인 원인 우리가 예.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 딴 비리는 없어요. 그냥 매사냥 좋아하는 거하고 그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조선사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갈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영조와 사도세자고 이방원과 양녕 아닙니까? 네. 근데 영조와 사도세자에 비하면
양령은 천사예요. 그렇죠. 사람을 그렇죠. 함부로 죽이지 네, 않았으니까. 사도세자에 비하면 양령은 저 노벨 평화상 받은 근데도 그 자기 자식한테 엄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세자폐위 10년 전에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가지고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 대학 연희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대학 연희 공부 안 하던 애가 또 공부를 싫어하잖아요. 또 그런 애들이 그 대학 연희를 이제 하는데 이제 드디어 대학 연희 공부가 끝났어요. 양령. 그러니까 경영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쁘게 축하를 뭐 그래도 이제 세자가 대학 연희 얼마나 어려운 책입니까? 네. 끝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세자 폐의가 마음속에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 말을 듣고 사실 칭찬해 줄 일인데 응? 맨날 말썽만 피우다가 대학연희를 끝냈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양이 좁고 이 지략이 모자라가지고 그 책을 끝내는데 6년이나 걸리다니 찌찌찌찌 하고 말아요. 아, 네. 자 그런데 제가 그 태종의 일단 인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맨날 무슨 고륙상쟁 뭐 쿠데타 이런 잘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미 세자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미리 했다고 봐요. 그런데 남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재. 남재인데 이분이 말하자면 이성계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로지. 위화도 회군 같이 했으니까. 네. 위화도 회군 같이 했고 아마 그 이방원보다 한 뭐 20, 30달 많은 원로 대신 나중에 영의 정도 합니다. 남재가. 그런데 어느 날 술 먹다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세자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감히 했다가는 그게 역적이죠. 뭐 역적이고 나중에 세자가 왕 됐다가는 끝장이지. 그런 말 입 밖에도 못 내잖아요. 네. 근데 남재 정도 되니까 이제 이성계하고 친구고, 그러니까 술 먹고 잔치에서 남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옛날 전하에게 즉 태종, 옛날 태종 어렸을 때 학문을 해야 된다. 응? 학문을 해야지 군주가 될 수 있다 하니까 전하가 나야 군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그때 뭐 이성계 장군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전하 즉 방언이 학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양령보다는 충령이 학문이 아주 대단하다. 그 충령처럼 학문을 해야지 군주가 되는 법이다. 이 말을 준비한 말이니까 이제 보고가 올라와요. 급히. 이런 말을 남자가 했다고. 그러니까 태종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과감하도다 그 늙은이 하고 웃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이미 있대. 심증을 이미 그 세종대왕 그 충령한테 세자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겉으로라도 공개석상에다 하하 과감하도다 그 늙은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고대 정치적인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그런 세자 그런 그 세자 책봉에 대한 논의를 그러니까 자기의 내심을 그럴 때 살짝 비치는 거죠. 그냥 실려들 나가면 준비하게끔 하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저런 노망난 늙은이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태종은 웃기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울기도 잘하고 옛날 사람도 잘 울었잖아요. 그냥 이 대신들 앞에서 연기도 잘하고 추상같이 혼내기도 잘하고 어쨌든 정치의 천재입니다. 근데 마오가 그런 걸 많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오가 놀라운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태종을 보니까 이거 이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들의 그 이 행동 양상이나 언행이 좀 비슷하게 나온다. 자 오늘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앞서 요 얘기만 지금 43분이죠. 자 여러분들 아까 정몽주가 이성계의 병문안을 가니까 전후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조금 좀 심심할 텐데 병문안을 가니까 그 자리에서
하여가를 불렀고 단신가로 화답했다. 이게 얼마나 이치에 안 맞는 말인지를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세자 책봉을 했잖아요. 이성계가. 네. 누구로 세자를 책봉했습니까? 이성계한테는 부인이 둘이 있었죠. 네. 하나는 한씨고 하나는 강씨입니다. 강씨. 네. 그렇죠? 개비 강씨. 그런데 한씨 소생이 6명이에요. 네. 아들만. 그리고 강씨 아들이 2명입니다. 둘. 네. 그 6명 중에서 5명은 행방이 다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6째 아들은 아마 일찍 죽었나 어쨌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5째 아들이 방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록에 나오는 걸로만 치면 방원이 막내인 셈도 되는데 6째가 방연인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강씨는 방번과 방석 아닙니까? 방석. 네. 그런데 이성계가 누구를 세자로 책봉하죠? 방석. 방석을 한다. 막내. 예. 방석을. 이제 그것도 우리가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뭐 새 여자한테 사실 그 새 여자는 새 여자예요. 나이 차이가 많아요. 이성계하고 20살 차이 납니다. 네. 이 방원이 5째 아들인데 방원보다 둘째 부인이 11살 많아요. 그러면 그 연상의 여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보다는 어려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젊은 여자한테 뭐 혹해가지고 거기 세자 책봉을 했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렇게 꼭 단순하게만 보지는 말자 그겁니다. 이성계는 어쨌든 새로운 조선이라는 왕업을 창업한 사람이에요. 네. 되도록이면 고려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성계의 아들 8명 중에서 이 한씨 소생 6명과 네. 강씨 소생 큰아이 방번 네. 얘들은 다 혼인으로 고려 귀족들과 엮여 있어요. 그런데 방석만 어려서 아직. 엮여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뭐 있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구세력과의 단절하기가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군신 협의의 정치 체제를 하기 위해서 이 방언같이 강한 이런 지도자를 원치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또한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이 신씨의 힘이 상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씨를 봐서도 방석 책봉을 반대하기가 힘들 정도로 중전이. 왜냐하면 신씨가 아니라 강씨. 둘째 제가 말 잘못하면 잡아. 왜냐하면 그 신씨 첫 부인은 조선 창업 1년 전에 죽었거든요. 1391년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강씨가 완전하게 이 중전의 실권을 행사하고 막강했었어요. 근데 그 강씨가 있지 않습니까? 강씨의 아버지하고 강씨의 아버지의 형, 예. 걔들이 완전히 사람 이용해가지고 권력 잡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고려시대.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강씨의 삼촌이 심지어는 왕의 엄마. 왕의 고려 때 왕이 나이가 어리니까 엄마가 최고 실권자였었거든요. 예. 그 엄마를 꼬셔가지고 엄마하고 이 사토해요. 그렇게 말하자면 대비랑 사통한다는. 그렇죠. 대비하고 사토해가지고 실권 잡아요. 그런 가계의 딸이에요. 강씨가. 그러니까 권력 집착이 이제 상당했으려고는 아는데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자 이 방석을 이 세자가 되고 나서 중국에 이제 신고 황제를 아련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그 이성계가 황주로 마중을 나가요. 마중을 나가다가 이제 그렇게 길 가면
간 김에 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해가지고 꼭 사냥을 해요. 사냥을 사냥 그렇게 좋아하니까. 좋아해. 요즘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골프 좋아하듯이 막 사냥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사냥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다음 날부터 대신들이 와가지고 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또 막 또 엄청나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말에서 떨어지죠. 낙마를 해요. 네. 낙마를 해가지고 이 새를 쫓다가 말이 진창에 빠져가지고 이제 중상을 입어요. 네.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몽주가 이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몽주가 아닙니다. 정몽주도 이 권모술수의 권력의 화신입니다. 뭐 원원들의 다이다이 그런 정몽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무관이고 외교관으로서도 대단하고 실제로 이성계 밑에서 이 장군 문무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문도 출중하고 일본의 외교관으로 가가지고 성과도 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몽주가. 그러니까 이 정치력도 대단한데 문제는 정몽주는 고려 개혁파고 이성계는 역성형. 나라를 뒤집는 혁명파. 혁명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성계가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이 대간들을 부추겨가지고 공양왕한테 탄핵. 간을 하라고 그럽니다. 간을 해가지고 막 그 정도전 그 일파들을 싹 다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6명을. 네. 이게 다 정몽주 선동이에요. 그때 나주로 교양 간 것도 그것 때문에 간 겁니까? 정도전이? 그 전에 네. 그 친몽파 친원파. 친원파한테 이제 지켜가지고 네. 나주로 갔다가 봉화 들러서 삼각산 왔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이때 정도전은 이제 창후한 굉장히 싸움이니까.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제 컸죠 많이. 그래가지고 이 원래 그 조준이 또 그 조준 등 6명을 나중에 조준은 이제 돌아요. 귀양을 보내요. 귀양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귀양지에다가 국문관을 보내요. 국문관 귀양지에서 국문하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태종 이방원은 뭘 하고 있었냐면 아까 엄마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엄마 무덤에서 염악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3년살이. 예, 이방원 염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때 내 양령이 찾아가가지고 소식을 알려줘요. 응? 아들이 그러니까 판단력이 아주 엄청 빠릅니다. 그 길로 해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해주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이성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러면 나 가는 길에 병란도 가서 좀 요양 좀 하고 가겠다니 무슨 소리 하냐고. 아버지를 강제로 끌다시피 가마에 태워가지고 개경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악살이 하고 있다가도 이 순발력이 막 그때 이성계 안 데려왔으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선방은 정몽주가 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위화도 회군 때도 이 이방원의 판단력이 얼마나 빠르냐면 그때 그 상당히 이제 중상급의 직책을 하고 있었어요. 문과급제 했으니까. 위화도 회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화도 회군이라고 반역 아닙니까? 자기는 반역자의 아들 아닙니까? 그 길로 그냥 어디 화장실 간다 이런 말도 없이 그 길로 그냥 슬쩍 빠져나와요. 대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노비들 100명 부하들 이제 이 군사
노비 합쳐서 100명을 이제 비상 연락망으로 불러가지고 그 길로 어디로 가냐면 포천으로 내달려요. 포천에 그 엄마 둘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진 않고 포천 여기 떨어져 있었어요. 그 엄마부터 일단 가족이 인질로 잡히면 그렇죠. 제대로 안 되니까 가서 그 아까 그 한 씨는 그 친모 아닙니까? 네. 네. 강 씨는 계모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그 세자 책봉된 방석이가 어린애일 때예요. 그때 그 방석이를 방언이 마리에 태우고 보듬고 보호하면서 동북면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둘 모시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방원이가 똑똑하고 계모한테도 효도를 하니까 이 권력지향적인 강 씨가 왜 방원이가 내 아들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할 정도로 그렇게 방원을 좋아했었어요. 나중에 원수는 되지만. 그러다가 막 100명한테 임무를 맡겨가지고 최영이가 머리가 좀 나쁘니까 나까지는 챙기지 못하겠지만 와도 한판 붙겠다 하고 동북면 쪽으로 가다가 사태가 해결됐다는 말을 듣고 말을 돌려서 오는 거예요. 그때 그 가족을 보호 안 했더라면 이성계도 어려움이지.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로 이제 그 정몽주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원이 그 아버지를 개경해 오니까 바로 정몽주가 자기를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왜냐하면 군사력이 이성계 가족은 사병이 엄청났고 정몽주의 가문은 별로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방원이 여러분들 무슨 정몽주가 고려의 무슨 심벌이기 때문에 정몽주를 죽여야지 고려를 죽인다.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네. 네. 사실은 정몽주는 학문이 좋고 지계가 높지 고려의 유대의 끈이 별로 없는 뜨내기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정몽주 정도는 해쳐도 고려 구 귀족들의 반발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계산까지 이방원이 다 한 거예요. 그 점은 우리가 또 역사에서 단지 경고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때 고려 귀족들도 뭐 정몽주도 별로 안 좋아했고 이성계도 별로 안 좋아했고 정몽주도 좋아했고 이성계도 좋아했고 그렇게 다 혼합돼 있었어요. 네, 다 그냥 섞여 있었고. 그러잖아 섞여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당에도 괜찮은 사람들 있고 민주당에도 거짓들 많고 다 그런 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방원은 이 정몽주를 제거하지 않으면 역공을 당한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면 원래 국가 창업기에는 내가 저쪽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몽주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방원은. 그런데 이미 정몽주는 병문안을 핑계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성계는 실록에 의하면 그냥 평소처럼 잘 대해줬다. 그냥.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제 뭐 그때 그 말을 듣고 정몽주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건. 막 그걸 또 소박하게 이성계가 잘 대해주니까 안심하고 정몽주는 발길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지 말자 그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이방원은 그때 시간이 나서 합니까? 네. 네. 이방원은 그때 정몽주가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정몽주 가는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길로 안 오거든요. 안 오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그때 개성 그 다리. 개성 판관인가 뭐 개성 그 수령 개성 유수. 그 개성 유수가 죽어가지고 거기 오는 길에 문상을 갔던 거예요. 문상을 갖고 그 전에 물론 이성계한테 가가지고 정몽주를 죽여야 된다니까 이성계가 반대하니까
이성계의 그 여진족 장군 있잖아요. 이질환 네. 이두란이라고도 하죠. 한테 죽이라고 하니까 나는 공이 반대하니까 못 죽인다 하니까 자기 부하 그 조영규를 시켜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무슨 병문안을 가가지고 하여가를 읊고 단신가로 답하고 이 시간이 안 나오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떤 역사를 평가할 때 시간이 안 나오면 그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도 시간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코를 하나 푸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코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따져볼 때 절대 하여가 단신가에는 그럴듯하지 않다. 뭐 요 정도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에 또 태종 이야기를 실록에 근거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